관계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머릿속에서는 신뢰, 충성, 조화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왜 특정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왜 무의식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조차 같은 악순환의 고리로 다시 끌어당기는 걸까요? 융에 따르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파트너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한 이 선택은 자유의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융이 관계에 대해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한 것은 사람이 사랑을 향한 여정에서 내리는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가장 오래되고 깊은 층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 누구에게 끌릴지, 어떤 성격 유형의 매력을 느낄지, 심지어 어떤 유형의 관계가 당신에게 고통을 줄지까지 정해놓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결정 과정이 종종 당신 성격의 밝은 면이 아니라 당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두운 면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선택의 엔진이 아니라 인도하는 장입니다. 누군가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수년 전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형성된 원형 패턴이 그들이 올바른 인물을 보았을 때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만난 적 없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익숙함은 상대방이 당신의 심리적 구조 속 원형을 자극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 들어오는 순간 편안하고 따뜻하며 안전한 집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위험하지만 매혹적인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두 경우 모두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무의식에게 이러한 사람들은 상징이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상징에 반응합니다. 융의 임상 관찰은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관계에서 반복적인 패턴에 빠지는 이유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만나는 사람을 바꾸지만 그 사람이 느끼는 매력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그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입니다. 더욱이 무의식적인 선택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은 나에게 맞지 않지만 나는 그에게 끌린다라는 생각이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마음은 이성의 목소리를 듣지만 무의식의 부름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바로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의식은 안정과 안전을 갈망하는 반면 무의식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채우기 위해 비슷한 심리적 역학을 가진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밀어넣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성인이 되어 다시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순환을 운명의 반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성격 유형에 이끌리고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곳에서 상처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의식이 재현하려는 치유의 장면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과거의 경험과 어두운 특징을 미래에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가 비이성적인 속도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통합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고 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자기 희생적인 사람은 강한 경계와 거리를 가진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상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 구조에서 부족한 부분이 상대방에게서 채워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끌림이 종종 생물학적인 부름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름인 이유입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무의식이 간과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신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그림자가 대신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이 시작되는 순간 선택의 자유가 되찾아집니다. 무의식의 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관계 역학을 풀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 알지 못하면 누구를 선택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관계에서 내면의 상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그림자 같은 측면들은
의식적인 선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인식할 때 당신의 선택은 당신 자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이 끌리는 사람과 당신이 선택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사고방식의 힘입니다. 무의식을 인식하는 사람은 관계를 다시 씁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은 우리가 관계에서 특정 사람에게 그토록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림자는 사람이 자신에게서 보고 싶어 하지 않거나 억압하거나 부정하거나 간과한 모든 자질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자질을 의식적으로 부정하더라도 무의식은 이를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자신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끌리는 사람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냉정한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을 매력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을, 의존적인 사람은 독립적인 사람을, 지나치게 베푸는 사람은 명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을 매력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완성되고 보이고 통합되기를 바라는 욕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외부 인물에게서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찾습니다. 이러한 추구는 종종 간과되지만 관계에서 가장 깊은 매력의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느끼는 강한 끌림은 사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부정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관계가 처음부터 일종의 자석 같은 힘을 지니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은 이러한 끌림을 설명할 수 없지만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림자 원형이 강력한 이유는 무의식이 완성을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절박한 부름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일해본 적이 없다면 마주치는 모든 강력한 인물은 그 사람을 매료시키거나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그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융은 많은 내담자들에게서 동일한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한 자질을 구현해주는 사람에게 존경과 일종의 굴복을 동시에 느낍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사심 없는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 끌릴 때 그들은 이것을 사랑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 그림자는 그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감정이 넘치는 사람에게 끌릴 때 그 사람은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억압된 감정을 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매력의 위험 중 하나는 상대방을 진정한 자아가 아닌 자신의 내면적 투사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일 뿐입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이 극단적인 경우 과도한 이상화나 비방적 환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완벽하게 만들거나 사소한 실수에도 완전히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림자의 투사가 강렬한 감탄이나 강렬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가 시작되었다가 빠르게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유대감의 힘은 상대방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형의 무의식적인 강렬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림자 원형은 매력뿐만 아니라 갈등도 유발합니다. 그림자와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충만함과 위협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만함을 느끼고 이 부족함이 자신의 약점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위협을 느낍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사람은 애착과 도피를 동시에 원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그림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지표입니다. 융은 그림자가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한 관계를 지배하지만 인식되면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관계 속에서 당신이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림자 작업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타내는 특성은 당신 안에 존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로운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은 자신의 억압된 자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권위주의적인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은 자신의 억압된 권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은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는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인식이 달성될 때
관계는 의존에서 벗어나 통합의 과정으로 발전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관계에서 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줍니다. 더 이상 완성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충만한 자아로서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강하게 느끼는 매력은 사실 자신에 대한 갈망입니다. 무의식이 자신에게서 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때 마음이 아닌 그림자가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을 인식하는 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융의 임상 기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 중 하나는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고통스러운 악순환을 겪은 한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속 남성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깎아내리고 통제하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횡포한 남성들에게 끊임없이 끌렸습니다. 관계는 종종 열정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감정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이 남성들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종종 다시는 그런 관계를 갖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끌림이 너무 강해서 같은 유형의 남성이 나타나자 그녀는 즉시 이 결정을 잊고 같은 비극에 다시 갇히게 되었습니다. 융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은 그녀가 왜 이런 유형의 남성을 선택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왜 이 악순환을 끊기가 그토록 어려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융은 먼저 의식적인 담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성은 사랑, 안정,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남성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진행되면서 무의식의 상징적인 주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종종 정서적 친밀감을 피하는 강력하고 권위적인 아버지라는 인물과 함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가혹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녀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인정을 갈구했습니다. 이러한 역학은 성인이 되어서도 재현되었습니다.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와의 불완전한 관계를 재구축하며 새로운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갈등을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만난 권위적인 남성은 단순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어린 시절의 미완성된 이야기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러한 남성들은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아버지 원형을 촉발시켰고 그녀의 무의식은 이러한 촉발을 완성의 기회로 인식했습니다. 그녀는 관계의 고통을 부인했지만 무의식의 눈으로 보기에 이 고통은 사실 치유의 관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계속해서 같은 남성의 틀에 끌렸던 이유입니다. 그녀의 무의식이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이 유대감을 해소하기 위해 같은 상황을 재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여러 차례의 상담 과정에서 다양한 투사적 방법을 사용하여 여성에게 이러한 내적 메커니즘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왜 내가 스스로에게 이런 고통을 가해야 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의식은 고통을 피함으로써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치유됩니다. 다시 말해 여성은 이러한 관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미완의 애착 이야기를 완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여성은 자신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권위적인 남성에게 끌렸던 것은 그들이 가치 있거나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들은 그녀가 어린 시절에 알았던 감정적 분위기를 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융은 이를 익숙한 고통의 끌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을 추구하지만 무의식은 익숙함을 선호합니다. 익숙한 고통은 미지의 행복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데 이는 그것이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질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여자는 매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관계에서 같은 특징을 가진 남자를 만났을 때도 무의식적인 끌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끌림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하면서 그 악순환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융의 지도 아래 진행한 내면의 작업을 통해 여자는 관계에서의 선택이 자유의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결정을 형성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 어린 시절의 패턴, 그리고 무의식적인 아버지 원형을 인식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관계에 대한 통제력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끌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똑같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융이 내린 전체적인 결론은 이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과거를 되풀이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간과하면 무대에서 다른 배우들과 함께 같은 이야기를 다시 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인식하게 되면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직관적인 매력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렇게 무의식의 사슬은 끊어지고 개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원형적 매력이 그토록 강력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정신의 심층 구조가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보편적인 심리적 패턴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융에게 원형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지향, 관계 선택, 열정, 그리고 두려움을 결정하는 고대의 에너지 센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릴 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촉발하는 원형적 이미지에 이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첫 만남에서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을 실제로 만나지 않고도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숙함은 실제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입니다. 원형은 무의식의 언어로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갑작스러운 애착, 그리고 강력한 직관은 모두 이 언어의 결과입니다. 의식이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무의식은 이미 연결을 형성해 놓았습니다. 원형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마음속에서 배양된 형태로 외부 세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갑작스럽게 끌리는 이유는 화학적 궁합이나 개인적 유사성이 아니라 원형과의 일치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완성을 추구하며 행동합니다. 원형은 이러한 추구를 형성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어머니 원형이 깨어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영웅 원형이 깨어나 우리에게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그림자 원형을 자극하여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가 작용할 때 매력의 힘은 신체적 또는 정서적 매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성격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에 대한 욕구입니다. 원형의 힘이 작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의식이 이러한 영향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선호는 피상적인 추론 과정인 반면 원형적 매력은 훨씬 더 오래되고 더 깊이 뿌리내리고 훨씬 빠르게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빠르게 애착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알지도 못했는데도 마치 그 사람을 아주 잘 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원형이 일치한다는 것을 감지하면 무의식이 활성화되어 상대방에게 완성감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의 크기가 매력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관계에서 강렬한 감정의 파동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원형이 긍정적인 측면을 촉발할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에 끌리는 사람은 상대방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상대방의 인간적인 결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깊은 실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무의식이 실제 사람이 아닌 이상화된 원형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원형적 매력의 힘은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실망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은 파트너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관계는 비이성적인 애착을 수반합니다. 설령 관계가 고통을 초래하더라도 무의식에게 이러한 유대감은 완성을 향한 시도이기 때문에 놓아줄 수 없습니다. 원형적 매력의 영향은 개인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화, 동화, 전설에서 반복되는 관계 역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경험되는 것은 원형이 개별적인 만큼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선택은 개별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원형의 구조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따라서 나는 왜 이 사람에게 끌리는가? 라는 질문은 대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답은 더 넓은 집단 무의식의 단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형의 부름이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방향을 바꿀 관계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원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 여정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완성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원형적 매력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표면적인 감정이 아니라 깊이 자리 잡은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실제로는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열정 속에서 억압된 자신의 힘을, 누군가에 대한 신뢰 속에서 치유 능력을,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형이 발전하면서도 도전하는 이유입니다. 확장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원형은 자신을 알라. 당신이 찾는 것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형적 매력의 힘의 원천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한 면의 부름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탄탄한 구조를 형성하려면 두 사람이 단순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잘 맞고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관계의 진정한 힘은 개인의 내면을 통합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성숙해 보이더라도 무의식 속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 억압된 감정, 그리고 정의되지 않은 원형적 지향을 품고 있다면 관계는 필연적으로 취약해질 것입니다. 관계의 토대는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무의식과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관계는 실제로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 아니라 내면의 결핍이 외부로 드러나는 반영입니다. 사랑을 원한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수용을 구하는 것이고, 안정을 원한다고 말할 때 통제에 대한 욕구를 숨기는 것이며, 자유로운 관계를 꿈꿀 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들은 모두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며 개인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다른 사람의 무의식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탄탄한 관계는 두 반쪽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두 온전한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은 개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내면의 갈등을 이해하고 억압된 감정을 인식하고 소유하며 자신의 성격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은 관계에서 역할을 하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데 이는 문제가 파트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패턴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베푸는 사람은 파트너에게 과소평가받는다고 느낍니다. 문제는 파트너의 사랑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정의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입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파트너의 무관심에 대해 불평하지만 진정한 필요는 자신의 내면적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차가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트너의 정서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예는 같은 진실을 가리킵니다. 내면의 통합 없이는 외적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해결하지 못한 것을 관계 속으로 반복합니다. 파트너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완성된 존재가 됩니다. 이는 관계를 건강하지 못한 역학관계에 빠뜨립니다. 한쪽이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인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기대하게 되면 관계는 평등의 기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친밀감은 두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현실을 마주할 때만 가능합니다. 친밀감은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나를 완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너는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는 함께 걸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성숙한 유대감의 신호입니다. 내면의 통합이 부족한 관계에서 그 사람은 끊임없이 파트너에게 암묵적인 기대를 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상대방이 이해하거나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파트너가 무엇을 하든 자신의 단점에 대한 책임을 표면화하지 못하고 외부에 완벽한 존재를 찾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인 경향을 인식함으로써 관계의 반복적인 패턴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파트너보다 평화를 주는 파트너를, 의존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파트너보다 자유를 장려하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개인은 필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관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내면의 통합은 사랑을 더 강하고 더 현실적이며 더 오래 지속되게 합니다. 관계는 더 이상 도피가 아니라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자신과 맺는 유대감이 강해질수록 타인과의 유대감도 강해집니다. 따라서 관계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두 영혼이 서로를 채우거나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강화하는 결합이 됩니다. 관계의 강도는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스스로를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합 없이는 사랑은 깊이를 얻을 수 없습니다. 통합을 통해 사랑은 해방되고 성장합니다. 융에 따르면 관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반복, 끌림, 실망, 그리고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의식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결과입니다. 무의식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의 과거와 그림자의 포로가 됩니다. 무의식을 인식하게 되면 운명이라는 순환이 사라지고 선택의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은 상대방의 성격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는 원형적인 소명입니다. 이 소명이 간과되면 사람은 같은 이야기에 갇히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에게 이끌리고 비슷한 고통을 겪고 비슷한 결말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러다 내면의 통찰을 통해 이 순환의 근원을 깨닫게 됩니다. 융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했듯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심리적 관찰이 아니라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열쇠입니다.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관계에서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왜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없는지, 그리고 왜 특정한 감정이 반복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관계 속 무력감의 지점들을 드러냅니다. 관계를 이끄는 것은 겉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 숨겨진 감정,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그림자 조각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을 인식하는 것은 관계를 피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욱 현실적이고 견고하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내면의 정화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자각하게 되면 더 이상 상대방이 자신을 완성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자아를 가지고 관계에 임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관계는 의존의 굴레에서 벗어나 두 어른이 나란히 걸어가는 변화의 공간이 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랑은 사람이 내면, 세계와 맺는 관계를 외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유대감이 더욱 통합될수록 외적인 관계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파트너와의 소외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욕구 또한 오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관계가 오해, 이상화, 실망, 그리고 갑작스러운 단절로 가득 찬 이유입니다. 관계를 지탱하는 기반이 불투명하고 그 안에 숨겨진 그림자가 유대감의 진정한 본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관계를 전쟁터가 아닌 거울 갤러리로 봅니다. 이 거울 속에서 개인은 파트너뿐만 아니라 자신도 바라봅니다. 파트너의 행동은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종종 자신의 내면의 상처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발달하면 개인은 더 이상 파트너를 비난하거나 무가치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넓은 내적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공감적이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무의식을 인식할 때 운명의 방향이 바뀝니다. 개인은 더 이상 고통 속으로 후퇴하거나 익숙한 것에 안주하거나 과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진정한 욕구에 의지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끌리는 사람과 선택하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드러납니다. 상처를 주는 원형의 매력은 사라지고 상호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가 눈에 띄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 이제 원형적 소명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닙니다. 자각에서 시작하여 직면을 통해 심화되고 통합을 통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융이 그의 저서에서 가장 자주 관찰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더 명확하고 자유롭고 더 사랑스럽고 더 균형 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혼란에서 벗어난 사람은 타인의 삶의 짐이 아닌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에게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피난처가 아니라 동반자이며 도피처가 아니라 통합의 공간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반복적인 순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자각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다시 씁니다. 이것으로 이 영상의 끝을 맺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후원하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셔서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